명청조 삼국시대 무슨 얘기냐? 같이 보겠습니다. 명청조 삼국시대가 무슨 얘기야? 명, 이재명, 청, 정청래, 조, 조국. 세 사람의 삼국시대가 열렸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누구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명나라, 네. 정청래 이재명의 명? 대표는 청나라, 명청 교체기가 지금 펼쳐졌어요. 그게 이제 몇 가지 좀 요소가 있는데요. 예. 징후가 있는데 조국 대표를 사면을 하면 네. 대선급 후보가 이제 정청래와 조국이 되면 이제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약간 이거를 권력의 밸런스를 맞추면서 견제용으로 이렇게 그래서 드디어 이 조국 대표에 대한 사면은 명청조 삼국시대의 시작이다. 네, 명청조 삼국시대의 시작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이 박상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박상수 전 대변인만 얘기 아니라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얘기들로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들인 거죠. 근데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어제 저녁 정청래 대표가 정색하고 이만큼 SNS에 글을 썼습니다. 그중에 일부만 좀 갖고 왔어요. 명청시대라는 표현 자체가 좀 가당치가 않다. 정청래는 김어준이 밀고 박찬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밀었다는 가짜뉴스가 이 논리의 출발이 아니겠느냐. 가짜뉴스다라고 얘기를 해요. 조국 사면이 정청래 견제용이라거나 명청이 어떻고 하는 흰소리 이제 먹히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보면 윤주진 위원님 지금 아까 저희는 명청조 삼국시대라고 얘기했는데 명청을만 딱 띄어서 지금 일단 얘기를 했어요. 명청 아니다. 그런 거 흰소리 이제 먹히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만 본인도 당대표로서 자칫 잘못하면 이게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당대표로 낙인이 찍히게 되면 사실 늘 말로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과거에 그러니까 대통령은 어찌 됐든 아무리 당과 무관하다 치더라도 수평적 당정 관계를 하더라도 집권 여당의 정치적 수장입니다. 그리고 사실상의 어떤 총재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 실은 근데 명심이 박찬대 후보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가짜 뉴스가 전혀 아니라 그냥 진짜 뉴스입니다. 예, 왜냐하면 대의원 투표가 일단은 그런 모든 것 지표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당시에 현역 의원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청래 대표와는 조금 각이 있었죠. 결이 달랐죠. 그런데 본인이 대통령과 맞서는 당대표가 되는 순간 사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아주 그럴듯한 승리를 거두지 못하게 된다면 당대표 임기를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좀 수그리고 있다.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면 명청시대라고 하면 대통령이랑 바로 이 정권 초부터 각을 세우게 되는 건데 그런 상황은 본인한테도 플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부인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또 여기서 드는 생각이 김준욱 대변인님. 명청조 삼국시대 얘기가 정치권에서 좀 도는데 사실 명청시대는 가당치 않다. 그러면 청조는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고요. 글쎄요. 저는 지금 우리 지금 현 정치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변하지 않는 상수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범여권에서 정청래 대표와 또 이번에 사면 복권을 받고 이제 정치 활동을 재개하는 조국 전 대표가 중요 인물, 그래서 핵심 인물이 된 것은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명청조 시대라 또는 명청 시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좀 안 맞을지 몰라도 어쨌든 이 세 분이 향후 정치권에서 가장 중요한 빅3가 된 것은 맞다. 그런 측면은 좀 이해가 될 것이고 다만 이번에 이제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이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를 견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좀 어제 정청래 대표가 SNS에 썼듯이 그럼 박찬대 의원이 대표가 되면 그러면 조국 사면은 없었을 것이냐?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명청 시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 저렇게 얘기하는 건 그냥 쓸데없는 흰소리에 불과하다. 이런 표현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은 지금 정청래 대표가 SNS에 쓰면서 명청시대 아니다라는 취지로 근거로 든 거가 있죠. 뭐냐? 아니 그러면 전당대회 때 박찬대 의원이 당선이 됐다 그러면
조국 전 대표는 사면 안 됐다는 거냐라는 거. 그리고 그럼 박찬대 의원이 대표가 됐다고 하면 그럼 명심이 어심을 이겼다고 볼 거냐,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박을 했거든요, 윤주진 위원님. 예, 그런데 그 김어준 씨가 하는 방송에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나와서 이렇게 분위기를 보면 네. 아, 이게 결국은 정청래 대표를 대할 때와 태도가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뭔가 정청래 대표는 이제 눈에서 하트가 뿅뿅 나온다고 한다면 박찬대 후보가 나왔을 때는 자꾸 이렇게 뭔가 추궁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차이입니다. 이거를 국민들은 다 알아요. 물론 권력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뭐 명심이든 어심이든 다 같은 한마음 한뜻이다 이렇게 풀이를 하고 싶겠지만 어떻게 똑같은 권력 칫솔도 나눠 쓰기가 힘든 것인데 권력을 어떻게 나눠 쓸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결국은 여권에서의 내부 쟁탈전은 불가피한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박찬대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됐다면요. 네.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이 없었을 수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아하. 예, 왜냐하면은 내년 지방선거를 확실한 박찬대 체제로 압승을 거둬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정치적 변수도 허락하지 않으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를 물론 이겨야겠지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네. 너무 크게 이기면 안 된다. 적당히 이겨야 된다. 저는 그런 심리가 깔려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말씀은 만약에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가 됐다고 하면 조국 전 대표 못 나왔을 수도 있다고 나는 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조선일보는 이런 기사를 오늘 썼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 조국 사면 논란 일찍 털고 차기 구도도 염두에 둔 거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하겠다는 결단을 내린 거는 결국 차기 구도를 염두에 둔 결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여기 밑줄을 좀 같이 볼까요? 네. 여권 관계자는에서 나온 부분이 있는데 같이 좀 보겠습니다. 네. 여권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은 평소에도 이기는 편이 내 편이란 말을 자주 한다. 그만큼 실용주의자고 정치도 마찬가지인데 누구 하나 찍어놓고 2인자자를 내줄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경쟁시켜서 이기는 사람을 밀어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유력 주자 중 한 명인 조 전 대표도 빨리 무대 위로 올린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이 얘기를 보면 결국 조국 전 대표 빨리 올려서 무대 위에 경쟁 구도로 좀 같이 놓으려고 한 거 아니겠어라는 거거든요. 지금 여권 관계자 얘기는. 김준수 대변인님. 이 사면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차피 해줄 거 좋은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주고 욕먹을 필요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조국 전 대표를 이번 8.15 특사로 하지 않고 연말쯤에 했으면 아마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또는 아까 나왔던 주장처럼 내년 8월에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해주면 네. 아마 엄청난 그 비판의 여론이 그 대통령에게 쏠릴 거예요.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부러 이랬다. 이거는 지방선거에 개입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해줄 사면이었는데 네. 이 타이밍을 언제로 가져갈 것이냐 그 타이밍 속에서 가장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한 국면이 언제일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번 조국 전 대표 사면에 대한 그 고민이었을 것이라고 보고 그중에서 이번 8월을 선택한 것은 지금 해주면 물론 지지율이 굉장히 높을 수도 있고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을 때 하는 것이 정치적 부담도 적게 될 것이고 네. 또 한 가지는 가장 결정적으로 조국 전 대표에게 상당한 부담감을 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뭐 조국 혁신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청구서를 내밀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이번 사면을 통해서 네. 이제는 조국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당한 빛을 안게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특사에서 손익계산을 따져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에겐 남는 장사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나오는 거죠. 결론은 이거예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번 조국 사면은 남는 장사였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왜? 조국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빚진 부채의식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건데 근데 이 사면이 정청래 대표 입장에선 윤주진 위원님. 예.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조국 두 사람 간의 관계에서는 주고 뭐 빚진 마음 부채의식이 있고인데 정청래 대표 입장에선
지방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안고 없는 찐빵이었던 조국 없는 조국혁신당이 조국이 왔어요. 예. 그럼 이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는 상당히 부담이 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정청래 대표가 지금 겨냥하고 있는 내다보고 있는 미래는 뭐냐면은 당대표 연임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관례가 없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관례를 만든 분이 이재명 대표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 남은 자녀 임기 1년만 채우고 나서 한 다음에 내가 또 하겠습니다라고 해도 이제 막을 수가 없어요.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는 뭔가 뭐 무리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그야말로 압승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역시 정청래를 뽑으니까 선거를 이겼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이 조국이라고 하는 이 불청객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 현재. 근데 조국 전 대표가 체급이 높잖아요. 지금 이미 다음 대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어요. 그리고 적어도 뭐 부산시장이냐 서울시장이냐 아니면 정말 상징성 있는 뭐 계양, 을과 같은 곳에 재보궐이냐 이런 지금 엄청난 주자로서 몸값이 올라가는데 이거를 정청래 대표가 외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손을 잡고 가면 어떻게 되죠? 그 공이 반으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속으로는 이 지방선거를 내가 이겨도 문제, 어려워도 문제 그런 딜레마에 빠진 것이죠. 네.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정청래 대표가 딜레마에 빠질 상황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내린 이재명 대통령 그 명청 관계는 괜찮은 거냐라는 얘기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김준욱 대변인님. 저는 뭐 크게 문제가 있을 건 아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는 아직도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많이 물론 남았다. 정청래 대표나 아니면 또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방선거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고자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이 과정들 속에서 더 큰 범여권의 정치적 지형을 만들어내겠다라고 생각했다는 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큰 그림, 소위 빅픽처라고 본다면 네.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큰 승리를 위해서 일부 지금 조국 혁신당의 선전을 기대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양 당의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그것만큼 더 좋은 것도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결론은 양당의 통합이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말씀도 지금 하셨어요. 사실 작년 9월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분명히 있었죠. 그때 호남에서 민주당과 혁신당이 같이 맞붙었습니다. 그때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오시죠. 집안에서 장남이 잘 돼야 돼요. 민주당이 장남이야. 장남도 잘 돼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삼남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영광군수 선거였었어요. 그런데 그때 장남 민주당이 좀 잘 돼야죠라고 정청래 당시 이제 의원이 얘기를 하고 조국 대표는 삼남도 좀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잠깐 옥살이 했던 장남이 지금 돌아왔어요. 이제 옥살이 끝내고 돌아온 장남을 뽑아줄 것이냐, 그래도 옥살이 끝내고 나온 삼남을 뽑아줄 것이냐, 아니면 지키고 있던 장남을 뽑아줄 것이냐가 아마도 지방선거에서도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지 않겠냐라는 건데 조국 대표 뭔가 결심을 한 거냐. 어제 SNS 이 커버가 바뀌었습니다. 같이 볼까요? 원래 조국 전 대표의 그동안 SNS 커버가 이거였었어요. 본인이 쓴 책이죠. 옥중에서 쓴 책입니다. 근데 이 저서를 올렸었는데 근데 어젯밤 이걸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조국 혁신당을 전면에 걸고 팔짱을 끼고 어딘가를 응시하는 모습. 뭔가 할 거다라는 게 물씬 풍기죠. 나 몸 다 풀었어 라는 뜻으로 지금 보이는데 실제로 오늘 한겨레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같이 볼까요? 조국 내년 6월 선거 때 국민심판 받겠다. 한겨레와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언제? 출소한 15일에 직접 인터뷰를 했다라는 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게 내년 6월 열리는 선거에서 그게 지방선거가 될지 국회의원 재보선이 될지는 지금 판단하기 이르지만 어쨌거나 국민심판을 받겠다는 생각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김준욱 대변인님, 일단 내년에 나오긴 나옵니다. 뭘로 나올진 몰라요.
근데 뭘로 나올지 모릅니다만 나와서 심판을 봤는데 아까 얘기 살짝 나왔죠. 인천 계양에 만약에 조국 전 대표가 신청을 해서 들어간다 하면 이건 민주당으로서는 허를 찔리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저는 뭐 꼭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내년 재보궐선거가 생각보다 지금 그 현재 확정되어 있는 재보궐선거 지역이 인천 계양하고 충남 아산 두 개죠. 두 개인데 이보다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 의원들이 있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그 지역까지 포함해서 최소 4-5곳의 그 재보궐선거 지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충분히 뭐 다른 선택지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에 있는 인천 계양과 충남 아산만을 선택지로 놓고 보지 않기 때문에 조국 전 대표는 지방선거에 출마하기보다는 재보선에 출마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그럼 이렇게 여쭤봅니다. 재보선에 출마를 할 것 같은데 재보선 중에서도 인천 계양 말고 다른 지역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특히 유력한 지역을 전 부산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으로 나오지 않겠냐. 전재소 의원의 지역구를 말씀하시는 건가라는 생각도 살짝 들고요. 네. 아마도 재보선은 다른 지역으로 나올 거다라는 데 윤주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조국 전 대표가 더 이상 정치적 모험을 할 여유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년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일단 지방자치단체장만 놓고 본다면요. 네. 조국 전 대표는 부산이 아무래도 본인의 지역 기반이기 때문에 부산시장을 일단은 거론할 수밖에 없겠지만 어렵죠, 현실적으로.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내년 6월 정도 갔을 때 과연 지금처럼 고공행진할 수 있을 것이냐. 이미 지금 출렁이고 있단 말이에요. 서울시장은 더더욱 어려울 겁니다. 지금 서울 민심도 많이 이재명 정부에게 돌아서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국 전 대표는 만약에 내년 지방선거를 나가서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떨어지면요. 네. 대권주자로서의 본인의 역할을 하기가 매우 좁아집니다. 이게 아마 정청래 대표가 원하는 그림일 것 같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국 전 대표는 내가 조금 면이 바치더라도 네. 조금 창피하더라도 안전된 길을 가야 된다. 그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걸었던 길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방탄을 얻기 위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개양을 선택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니까 개양이 또 그렇게 돼버렸어요. 예, 그런데 조국 전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배지를 달고 네. 이 배지를 갖고 당을 접수해야 되겠다. 내가 민주당 본진으로 가야 되겠다. 저는 그런 계산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기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부산은 조국 전 대표는 좀 위험한 카드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안전한 길을 택하지 않겠느냐. 부산이 좀 더 안전한 곳으로 갈 것 같다라는 전망을 지금 주셨습니다. 이제 조국 전 대표가 대체 뭘로 나오냐. 내년에 나오긴 나올 것 같은데 뭘로 나오느냐도 관심입니다만 그 전에 아까 살짝 얘기가 나왔죠. 민주당과 합당을 하는 아름다운 그림이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다음 기사 같이 볼까요? 당 재건이 우선이다. 민주당과 합당은 내년 초에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볼까요? 민주당의 합당 가능성을 얘기하는 분도 많은데요? 라고 물었더니 우선은 당을 재건하는 게 시급합니다. 그리고 연말을 지나서 내년에 들어갈 때 어떤 게 진영 전체에 도움이 될지 열린 상태로 고민하고 당내 의견을 모아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지금 보면 사실 내년 재보선이 내년 6월인가요? 그러면 내년 초에 합당을 하고 6월에 민주당 타이틀로 나간다는 게 김중 대변인님 쉬울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뭐 정치는 상상력을 가지고 그 상상력을 실행으로 옮겨내는 것이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오늘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습니다. 합당을 하냐 안 하냐의 논란보다는 일단 합당에 대해서 조국 전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인데 선을 긋진 않았다. 일단 문은 열어놨다. 그렇다면 그 문을 여는 것에 언제쯤 그 문에서 양측의 대화가 시작될지 그런 부분이 중요한데 지금 본인이 얘기하듯이 내년 초 아마도 내년 한 3월경 정도면은 이제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된 논의들이 시작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는 이 합당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연초에 정도의 그런 논의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너무나 이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근데 이르지도 않아요. 민주당 내에서도 벌써 이미 합당을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런 논의들이 이제 무르익어갈 즈음이 내년 연초쯤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합당 얘기가 지금 나오고 이게 무르익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초쯤에는 가부간 뭔가 좀 윤곽이 드러나지 않겠냐라는 말씀이에요. 일단 조국 전 대표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SNS 커버도 바꿨다. 뭔가 결심을 한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경향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일정을 시작합니다. 조국 오늘 DJ 묘역을 참배한다. 정치 복귀 시동을 거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왜 많은 곳 중에 DJ 묘역이냐라는 거죠. SNS에 주말 동안 이런 사진을 같이 올렸어요. 같이 볼까요? 이거죠. 폐문 독서물, 문 닫고 책을 읽는다. 라는 뜻의 폐문 독서물이라고 하면서 책을 쭉 올렸는데 지금 여기 보면 보이시나요? 네. 이거 좀 잘렸네요. 여기도 이제 김대중 평전 뭐 이런 게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이 김대중 전 대통령 DJ 묘역을 간다라는 겁니다. 윤주진 위원님. 이걸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나요? 물론 국민들은 그렇게 보진 않을 것 같지만 네. 김대중 전 대통령도 독재 정권 시절에 이제 암흑적인 그런 시기를 거치면서 감옥에 갔다 오고 그런 산전수전을 겪은 이후에 결국은 대통령이 된 것처럼 조국 전 대표도 그 본인의 위치를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아하. 내가 검찰 윤석열 정부의 탄압을 받아서 감옥에 갔다 왔지만 제2의 DJ다. 그렇죠. 내가 결국은 다시 일어서서 결국은 대권에 도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국 전 대표가 아마 명실상부한 아마 여권의 가장 강력한 대권 주자로 발돋움할 거라고 봅니다. 결국 본인의 대권 의지를 피력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다면 김진욱 대변인님. 다시 한번 또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조국 전 대표가 대권에 나온다 그럼 민주당으로선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뭐 대권의 후보군이 많아지는 것은 플러스라고 봐야죠. 네. 일단 대권 주자가 없는 정당은 존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권 주자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그리고 그들의 경쟁을 통해서 외연이 확대되는 것, 이런 것은 정당이 추구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후보군이 많아지는 건 플러스 아니겠느냐라는 말씀하셨어요. 다만 다음 대선 때 조국 혁신당의 타이틀로 나올 것인지 민주당의 타이틀로 나올 것인지 그 여부가 지금부터 그 논의 과정이 좀 시작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